안녕하십니까. 행력 강재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행정 이념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시험에서 일단 분량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출제 변수 줄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주제보다는 종합 문제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나왔을 때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적 가치에서는 합리성에 관한 문제가 좀 그나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0.5개 정도 혹은 0.4개 정도 이런 빈도수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일단 본질적 가치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마다 좀 관점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90년대, 2000년대 다시 2015년 넘어서 정답이 바뀌는 게 좀 있다는 거 감안해서 상대로 풀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치 유형인데요. 최근에 이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는데 일단 앤더슨의 가치 유형에 대한 거는 꼭 체크해 두세요. 자, 정책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를 거냐? 개인의 이익이냐, 조직의 목표, 조직의 이익이냐, 그다음에 시민 다수의 의사인지, 아니면 정책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이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이념, 자유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 그다음에 정책 자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 정치, 이념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전체, 그리고 표준은요, 특정 집단의 표준적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호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민들의 일반적인 이해관계 하면 표준적 맥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론과 상대론 있는데요. 일단 상대론은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게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어떤 객관적 기준, 절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절대론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동, 규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황금률이라는데 니시라는 거 남 시키지 마. 도덕적 의무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옳은지는 이해관계 혹은 특정 관점에 따라 상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 특히 욕구, 개인의 욕구에 부합된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건 기본 문제인데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하면 뭐가 될까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되겠죠. 자유, 평등. 평등은 정의 원칙이 분배 문제 정됐을 때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정의를 뭐로 규정할 거냐, 공의로 볼 거냐, 아니면 선, 옳은 것으로 볼 거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학 교수들은 공익과 정의를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익은 정의 하위 개념인데 우리 그냥 대학원 갈 거 아니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에서는 행정학 교수들은 일단 공익과 정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와 평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민성과 효율성, 기타, 가해성, 합리성 등이 있어요. 그러면 자,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법에 부합되는지, 그 다음에 시민 요구에 부합되는지, 시민 요구에 대응하고 응답할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민주적 책임성, 시민 참여, 신뢰, 투명성 가치가 모호하긴 합니다. 신뢰도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를 기타로 넣어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민주성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요. 효율성은 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같이 따로 놨을 때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고요. 가장 적은 병으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출을,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 정도 효과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같이 봐요. 근데 행정학에서는 생산성, 성과를 세 개를 다 더한 개념,
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에서 3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성과, 생산성 같은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법에 부합되는 것과 시민이 원하는 게 충돌될 수 있겠죠. 여기는 가치들이 항상 조화되는 건 아니에요. 조화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성에 있는 속하는 가치들은 일단 상충보다 조화관계가 강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조화관계가 강해요. 다만 이쪽 민성과 효율성은 상충관계가 강하다. 그래서 조화관계, 상충관계로 잡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러 신뢰 투명성 집어넣은 건 뭐냐면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참여 신뢰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버넌스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이기도 하죠. 어쨌든 거버넌스 이렇게 엮어서 일부러 넣었고요. 이렇게 가로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본질적 가치부터 보는데 이념변체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서요. 입법국가식의 합법성을 강조했다면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들어오면서 행정 원리론, 과학적 관리론, 고전이론 하면 능률성이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이라고도 하고요. 통치 기능설은 민주성 혹은 사회적 능률을 봅니다. 행태로는 합리성, 사회만의 의사결정 합리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행정, 효과성을 강조하죠. 신행정,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죠. 3라고 하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거버넌스는 이렇게 강조하죠. 다만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질적 가치 속하는 건 먼저 공익입니다. 이 중에서 공익과 정의하고 자유평등 중에서는 과거에는 민주성과 관련된 뭐 자유평등, 형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한때 정의가 많이 나오다가 공익이 2004, 5년부터 10년까지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출제할 만한 건 거의 출제됐고요. 지금은 일단 종합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공익하면 사익에 대비되는 걸로 이해될 수 있겠죠. 부분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이다. 그러면 대체 공익은 무엇인데? 자, 일단 사회 전체 후생, 공공의 복리, 후생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부분이익에 대립되는 국가 전체 일반이익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근대 사회에서는요 예수활, 석가활, 공자활로 갔겠죠. 근데 근대 다원사로 오면서 5천만 명이 모두 이게 이익이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공익이지. 근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죠. 일단 사회 구성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당연한 거야 라는 관점에서 정의 혹은 공익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회성 유일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조선시대 생각했던 공익과 21세기 공익은 같은 걸까요? 그럼 박정희 정권 때 혹은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이후에 공익 기준은 같을까요? 아니죠. 자,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고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 구성된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역사성을 띠고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일반적 성격인데 공부했던 분 아시겠지만 실체설과 과정설 있죠. 실체설, 과정설을 모두 포함한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요 세 번째 줄은. 그러면 자, 실체설, 과정설인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공익의 객관적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아니 객관적 실체 없어. 그럼 뭐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 그걸 공익으로 간주할 거야. 간주된다는 말은 뭘까요? 자,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자,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승리한 보통 4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지만 그러면 집권당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 선거 때까지 이걸 공익으로 간주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혹은 다원주의 관점에서 공익이 있다면 그건 사익의 총합으로 왜? 주권자 개인의 이익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전체 이익이야. 사익에 반하는 것
어, 공익에 반하는 사익은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독재, 전체주의 사회가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자,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공익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근데 행정학교에서는 공부 안 해요. 그냥 민주주의하면 자유민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권자 개인의 이익을 다 더한 거거든. 즉 공익이 있다면 사익의 합에 불과하고, 합이란 말은 결국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합 자체가 있어요. 합 자체가 있어요. 좀 심한 문제에선 합으로 보는 게 사실상 공리주의 관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합이라고 보는 거에 대한 비판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배제할게요. 자, 5천만 명 모두의 이익 더한다는 건 실제 산술적으로 더하는 걸로 도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합리적 경제인 물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했을 때 결국 공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의 총합, GDP로 계산하는 거거든. 그런 맥락도 존재하고 과정설의 한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5천만 명 모두의 이익을 다 더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들의 이익이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타협 조정된 결과, 즉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타협 조정된 결과를 공의로 보겠다. 즉 민족 절차 합의를 중시하는 게 바로 과정설적 관점이 됩니다. 자, 다원주의하고 정책학에 나오는 점증 모형이 바로 과정설의 또 하나예요. 여기에 심한 문제에서는 공리주의도 들어간다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공리주의고 이쪽이 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 사익의 합이 정말로 이게 일치가 될까요? 혹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조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시장 실패가 문제를 짓고요. 나머지 기타 문제도 있습니다. 다원주의 한계에도 과정설의 한계가 되겠죠. 그죠? 이 반대로 실체설은 뭐냐? 객관적 실체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실체설이에요. 자, 공동체주의, 전통적 공동체주의나 현대 공동체주의 모두 실체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 대한민국 국익이란 거, 공이라는 건 존재하거든. 국가정신이란 건 존재하거든. 국가를,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자,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는 거야. 사익과 무관한 객관적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공동체 이익설도 있고요. 규범설도 있어요. 철학가나 정액가 나온 분들 얘랑 헷갈리거든요. 어디 갔나? 규범. 공유된 규범. 얘가 1위가 이쪽이 됩니다. 이쪽 현대 공동체주의. 자, 그래서 이런 면의 규범설. 근데 일단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의설적 관점하고 이쪽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공공재설 이렇게 대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실패가 되면 공공재. 공공재는 시장에서 개인의 합으로 나오진 않죠.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이쪽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던 목민관. 자, 무엇이 백성의 이익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실체설 쪽입니다. 이제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자, 관료가 무엇이 공익인지 판단하는 것, 거기에 이제 이런 관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관료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관점 왼쪽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조정된 결과로 본다 오른쪽이고요. 차이점 아시겠죠? 엘리트주의나 합리 모형이 바로 실체설과 관련됩니다. 자, 전체주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를 통해서 일단 헷갈린 거 교통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노란색 부분을 일단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 just 혹은 justice라고 표현되는데 일단 행정의 정의론은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주로 출제해요.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을 프레드릭스는
사회적 형평성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신행정학에서 요거를 사회적 형평성으로. 왜 그럴까요? 일단 형평은 분배 문제거든요. 정의가 분배 문제 정됐을 때 분배정의 공평 형평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등 형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원사에서 롤스가 정의론을 폈던 시기가 1971년입니다. 그러면 신행력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60년대 후반에 미국 사회 혼란기죠. 그레이스 소사이티 관련되고요. 흑인 폭동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나오죠. 여성 문제 나오죠. 인권 문제 나옵니다. 아동 인권 포함해가지고 자,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서구사회 혼란기에 롤스는 그러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무엇이 옳을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전체주의가 돼버리죠. 개인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 사회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관점, 원래는 이 사람 자유주의자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인데요. 사회 구성은 모두가 합의 가능한 정의 원칙이 존재한다면 이 혼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 출발한 게 롤스의 정의론이었어요. 일단 근대사는 다원사입니다. 리스너블 플로럴티라고 표현하는데요. 합당한 다원적 상황에서 사회 구성은 모두가 합의 가능한 정의 원칙만 도출할 수 있다면 갈등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의 가능한 정의 원칙, 굿하고 페어니스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 안에 공리주의가 있고요. 왜? 공공선이죠. 공익이죠. 앞에 봤던 공익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이 있어요. 자, 일단 좋은 게 굿, 선. 그러면 보통 여러분 선 하면요. 선한 것, 공자가 말했던, 플라톤이 말했던 선한 건 뭘까요? 옳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건데요. 자, 예로 보든 합의가 될까요?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원사에서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합의될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서 공공선으로서 공익으로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페어니스로서 규정했어요. 일단 페어는 일단 직관적 개념입니다. 페어 트레이드, 페어 게임. 공정한 게임이었다면 수용 가능하거든요. 즉, 자, 공정하다고 믿어진다면 합의가 가능해요. 수용이 가능해요. 자, 우리 사회에서 이제 2010년대 가면요, 그 공정성에 대한 화두가 계속 나왔었죠. 사람마다 공정성 기준은 달라요. 대충 20, 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시장이 공정하다 보고 있고요. 보수도 그런 관점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자, 다른 연령대라든지 여성에게 물어봤다 혹은 다른 연령대 물어봤다 공정성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요걸 받고 이 공정성이라는 것조차도 합의가 안 돼요. 7급 공부하는 분이라면 경제에서 애로 불가능성 정리가 나오죠. 자, 무엇이 페어할까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좁게 가는 애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떤 게 공정할까? 가위바위보 3세판에서 자, 승자 패자가 나옵니다. 수용 가능한가요? 자, 사전에 결정된 바 없고 사회에 번복되지 않는다면 공정해요. 누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임입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운에 따라서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 의지가 개입된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자, 불확실성이에요. 누가 승자가 되는지. 그래서 정책에서는요, 민주주의를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이 아닌 공정성 기준을 제시했다. 근데 5천만 명이 가위바위보 3세판으로 결정한다? 밑도 끝도 없죠. 5천 명이 가위바위보 한다? 무지 엄청난 긴 시간을 거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시간적 제약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 자리 게임을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생략할게요. 그러면 자, 합의 가능한 정의 원칙인데 자, 에러에 따르면 이것조차도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조건을 좀 좁혀요. 좀 넓혀요. 그래서
if 두 가지 가정. 이 두 가지 가정하에서 then 다음과 같은 정의원칙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원초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만났어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원래는 일단 듣고만 지나가세요. 자, 그런데 이성적 판단, 이성적 합리적 존재로 스케일은요, 불리한 선택을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자, 불확실성 무죄 베일에 가려있다면 베일 때문에 이 결과가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때 공적 이성이 작동될 수 있어요. 사익이 아니라 전체에게 유리하다. 그럼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줄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두가 평등한 개인으로 가정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원초 상태는 뭐냐? 자연 상태를 종식시키고 사회경론 아시죠? 국가를 혹은 사회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태백역 간이역에서 일단 태백산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집에 가려고 기차 시간 알아보니까 2시간이 남았네요.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일단 와이파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폰으로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주변에 뭐 볼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이 간이역에서 5명이 우연히 만났어요. 갑자기 우리 고돌이 한판 칠까요? 킬링타임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5명이 고돌이 치기로 했어요. 문제는 동네마다 고돌이 규칙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고돌이 치면 아시겠지만 국진 10자리는 P로 쓸 수도 있고 P2장 10자리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광박이 있는 동네 있고 없는 동네도 있어요. 멍박이란다. 어쨌든 멍박이죠. 있는 동네 있고 없는 동네 있어요. 그러면 한참 치다 보면요. 자, 너 광박 잠깐 우리 동네 광박 없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자,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규칙을 잡아야 된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이긴지 손해인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고돌이 한판 어때요? 바로 그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특정한 개인이 규칙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주권자들이 모두 합의한 그것만이 헌법 규칙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때 이 상태에서는요, 무죄별 이게 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돌이 치기 전에 규칙을 정하는 것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한 게임의 규칙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거다라고 봤어요. 자, 서양 철학은 항상 자유와 평등 두 가지가 안 빠져요. 이 원칙이 자유고요, 이 원칙이 평등입니다. 자, 이 아저씨는 롤스 아저씨는 애초에 자유주의자니까 둘이 충돌됐을 때 자유에 관한 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이 우선합니다. 일단 이 원칙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원칙 2개 했는데 둘이 충돌될 때 기회균등 원칙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런 자유주의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모두가 기본적 자유는 똑같이 누리도록 한다.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근대 교육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인도입니다. 영국에 독립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인데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죠. 일단 여기서 인도는 종교 자유 인정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힌두교 말고 인정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가 쪼개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 자유가 인정 안 된다면 나 합의 못해. 나 도장 안 찍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인도 국민으로 살려고 미쳤어? 라고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된다. 도장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평등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완전한 평등이란 것은 이상이에요, 이상. 뭐 여러분 이제 국사에 배웠던 다산 정약용은 주나라, 특히 유교는 주나라를 이상적 사회로 보는 거죠. 토지를 난다 칩시다. 정전제죠. 한 마을의 토지를 9개로 구획해요. 8가구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등분해 가지고 가운데는 마을 전체 공동의, 예컨대 마을에 가는 운영비라든지 수리시설 있죠. 저수지, 관리비용 이걸로 충당한다. 그리고 각 가구는 여기서 농사 짓고 수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완전한 평등이란 것은 사실상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집은요, 애들이 많아서 9명입니다. 이쪽은 3명입니다. 이쪽은 4명이고요. 이 말은 뭐가 될까요? 1인당으로 보면 공평하진 않거든요. 누가 애 많이 낳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출산 절벽 때문에 자, 셋째를 낳으면 둘째를 낳으면 국가에서 얼마 주겠다. 뭐 우리나라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야, 내가 낸 세금 왜 애 출산 장려금 쓰냐고 또 불만 나오겠죠. 어떻게 본다면 현실에서는요, 모든 평등은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평등 파트 해볼게요. 수평적 평등은 수익적 평등을 저하고요. 수익적 평등은 수평적 평등을 제합니다. 즉 모든 평등은 불평등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수용 가능한 불평등일 때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시험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고 한다면, 자, 불합격자는 자, 부자다, 가난한 자다, 가방 끈기리 다 필요 없고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는 떨어져서 불평등하죠. 나는 합격했어. 결과적으로. 하지만 불합격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수용 가능한 불평등일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동일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나타난 사회적 결과, 사회적 부의 배분은 수용 가능해요. 따라서 기회균등이라는 기준이 충족돼야 돼요. 근데 자, 이거 어떨까요? 처음에 도장 찍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 굶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여기 4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명이 있어요. 4가지 대안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무지의벨에 가려 있어가지고 첫 번째 무지벨이 싹 거쳤습니다. 130, 70, 30입니다. 값이 좋아하겠죠? 아직 3개 더 남았어요. 두 번째 무지벨이 거쳤어요. 50, 110, 60입니다. 세 번째 90, 100, 120입니다. 네 번째 1000, 10, 마이너스 100입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네 번째 걸 선택하는 게 정의롭다고 말할 거야. 근데 굶어 죽어도 전체를 희생해야지. 그럴 줄 알아서 혼자 살았지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롤스가 말했을 때는 뭐냐, 자, 맥시민 원칙은 미니멈한 게 가장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공정하다, 공정성 기준을 맥시민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몫을 가져가는 게 30, 50, 90, 마이너스 100이죠.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부러. 네 번째로 나올 가능성은 정말로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한 세도정책이라면 모르겠다. 어쨌든 자, 세 번째 걸 택하는 게 가장 좋다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다고 롤스는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동안 그렇게 안 나오는데 갑자기 최근 한 7, 8년 동안 이리고요. 이게 도시적으로 보는 건데 정치학 철학가는 이렇게 안 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강조했고 평등을 강조한 건 진보 쪽이에요. 근데 자유평등을 둘 다 봤죠.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절충적 시각이다라고 출제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단 예를 들려다가 카트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자유주의자인데 그러면 진보주의일까 보수주의일까?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진보 쪽이라면 20세기 자유주의는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 걸쳐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우파 쪽입니다. 보수 쪽입니다. 신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단어 일단 제껴놓고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절충적 시각이다라고 최근 7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 체크해주세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평등입니다. 공평, 형평. 무엇이 공평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 그러면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주는 것도 공평합니다. 기여한 만큼 주는 것도 공평해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공평해요. 그 다음에 자, 성과 말고도 투입 시간, 노력 수준에 따라 분배한다. 그것도 공평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계약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내가 동의했으니까 그것도 공평해요. 무수히 많은 공평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갑자기 형평에 대한 관심이 왜 나왔을까요? 고전 이론은 효율성만 강조했는데 자, 비용과 편익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건 국익이라 했지만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떵떵거려 살고 이거는 세두정치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통적 이론이 봤던 것들, 즉 효율성이라든지 총체적 효용, 공익극대화 라고 말한 것, 자, 그것이 아니라 실제 누가 이 이익을 얻는가,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가, 비용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돼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신행정학에서 강조했고요. 롤스 정의론에 영향받아서 나온 거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면 평등 기준에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봐요.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혹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써요. 그런데 절대적 평등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론가들 중에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학자 사실은 없습니다. 행자 교수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있다고 칩시다. 자, 어쨌든 상대를 풀어야 돼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봐야지 맞는 문제도 있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절대 평등이 이퀄러티고요. 상대적 평등이 이쿼티입니다. 사회적 형평은 이퀄러티가 아니라 이쿼티로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은 자, 응분의 몫을 받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준다는 게 사실상 어떤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와요. 그래서 쉽게 풀 때 제가 설명한 다음에 기출 시험 문제 약간 바뀐 것도 있었는데 헷갈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받아가는 몫의 크기 결과로 푸는 경우가 좀 많고요. 어떻게 대우할 거냐로 푸는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우할 거냐, 사전적으로. 결과적으로 같은 몫을 가져갔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걸로 푸는 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서가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비례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두 기준을 같이 가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비례평등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들었던 분이라면 철학과에 배웠다면 정외과에 배웠다면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행정학은 노란색으로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기준을 사용해요. 그러면 병역 의무는 모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진다 라는 거죠. 문제는 심장병 있는 사람도 병역 의무 진다. 근데 죽으러 가는 거죠. 심장병 있어? 그럼 쟤는 면제하자. 자, 수평적 평등을 집어넣은 순간 수익적 평등이 깨집니다. 그러면 심장병 있는 사람은 면제합시다. 야, 왜 남자인데 쟤 안 가? 수평적 평등이 깨지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기준만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자, 같은 것을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달리 대한다. 두 가지 모두를 정한 게 얘가 됩니다. 원래는. 근데, 자, 1인 1표는 투표권, 수평적 평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표 관리자는 사회 소외된 계층 집단은 쿼터를 정하자. 다르니까. 교육기회를 똑같이 받지 못했으니까. 쟤는 우대하자. 실적제는 어디로 갈까요? 실적제는 1이 들어갑니다. 실적제는요, 시험 성적 좋으면 합격이잖아요.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합격했네요. 근데 교육기회가 없었던 미국의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계는 공무원 합격이 어렵겠네요. 쿼터를 주자. 대표 관리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적제가 누구는 빨리 승진, 누구는 늦게 승진? 그러면 얘네가 아니라 얘입니다. 동등한 기회, 공직침해 기회균등이에요. 일이 들어갑니다. 얘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얘는 복성다 절대 안 나오니까 대표 관리자의 위치 잘 보세요. 이 위치 잘 보세요. 평등에 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실제 정책 적용입니다.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가 있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고 선별적 복지고요. 자, 비례적 평등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똑같이 sameness로 간다. 평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이론. 자,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자, 이거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적제죠. 어쨌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영업소 사원인데요. 자동차. 차 한 대 판 사람과 차 10대 판 사람 어떻게 월급을 똑같이 줘? 불공평하잖아. 그게 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아니 실적에는 왜 공평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게 공평한 거죠. 예컨대 자, 욕구이론 need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원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사회주의가 이쪽이에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근데 행정학 교수는 사회주의를 이쪽으로 내고 있거든요. 롤스 맥시민도 이쪽이에요. 최저 보장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최저 보장에 관한 건 이쪽이고 모두 똑같이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sameness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절대 들지 맙시다. 자, 본질적 가치 마지막 주제 자유입니다. 일단 이사야 벌린이 불렸던 소극자유, 적적 자유로 출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소극이란 말은 뭐죠? 부정문으로 끝나면 소극이고요. 긍정문으로 끝나면 적극입니다. 간섭하지 마. 개입하지 마.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 자유. 프리덤 프람 전통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말했죠. 간섭하지 마. 내가 어떤 직업 갖든 어떤 종교 갖든 어디 살든 거주의 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이 소극적 자유에 속해요. 적극 자유는 누가 내 자신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자, 부모가 이제 대학 졸업반, 너도 이제 시장 가져야지 뭐 하고 싶냐? 뭐 먹고 살래?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연구 가겠대. 영화 배우도 아니고 연구 가겠대. 제 큰딸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걸로 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음악 하겠대. 그걸로 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TV에 나온 애들은 말이야. 자,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뚫고 나온 애들이고 거기에 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려고 너 키운 줄 알아? 나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간섭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요. 나갈게요. 문제 나가려고 했더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당장에 주거가 불명확한 거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친구 집에 얹혀 산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고민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하고 싶은데 하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다니까요.
정말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걸까요? 간섭이 없다고 자유로운 걸까요? 폐렴 걸린 사람한테 담배 피고 싶어요? 피세요. 안 말릴게요. 자, 제약이 없다고 자유로운 걸까요? 조선시대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가 있었어요. 가솔로서 주인의 통제를 받는, 자, 근데 저쪽에 바깥에서 거주하는 외고노비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갑돌이가 외고노비인데요. 자, 여기 땅을 주고요. 땅에서 수확된 것 반 바쳐라. 2분의 1을 버치면 되는 것. 소작농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거 맞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간섭하지 않지만 노예라는 신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현대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자 해요? 문제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이 제약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권자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freedom to the state, 나에게 빵을 달라는 자유가 원래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설명 많이 하는데 나에게 빵을 달라는 자유가 아니고 참정권 같은 거예요. 국가에 대한 참여, 참정권이 바로 적극적 자유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고대 아테네 민회가 열리는, 여기 또 소뚜껑 엎어놓으면 국회죠. 어쨌든 민회가 열리는 곳에 갑니다. 오랜만에 A가, 내가 좀 가난해요. 입구에서 B를 만났어요. 야, 오랜만이다. 너 요즘에 뭐 상황 별로 안 좋다며. 말 쉽지 뭐. 야, 잠깐 그러지 말자, 좀 보자. 왜? 이번에 내가 이 정책을 제안할 거거든. 네가 찬조연수라면 3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내가 통장에 쏴줄게. 진짜?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럼 계약서 써. 그러면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건 자유의지에 따른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 말은 뭘까? 여러분이 또한 여기서 법으로 결정됐어요. 이렇게 정해진 정책과 이 법이란 것은 A나 B 모두에 적용되는 거죠. 지켜야만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 두 번째는 요 상황. 그러면 내가 정했지만 나는 이 법을 지켜야 돼. 내가 정했지만 이 법을 나는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간섭이 있는 거잖아. 내가 정했다니까? 그래도 간섭이 있는 거잖아. 넌 법 지켜야 돼. 내가 정했다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며. 둘은 절대 조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행정학이 아무리 조화절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자와 적재는 절대 조화될 수 없고요. 수평적 평등과 수익적 평등은 죽었다 깨어나도 조화될 수 없습니다.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그래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실질적으로 참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내 몸을 타인에게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타인의 몸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질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맥시민 정도의 평등이 보장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여가 의미 있게 해서는요, 재분배를 해야 되죠. 재산권이 침해되네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조화가 안 됩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 의미를 본 다음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볼까요? 행정이론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관리론, 전략관 운율이죠? 그쵸? 신행정학, 형평성이죠. 탈규제는 어디로 갈까요? 신공공관리론이죠. 제 규제면 탈신공공관리론 되겠고요. NPM, 민성 없죠. 뉴 거버넌스, 대응성, 이거는 신행정학이고요. 효율성을 배제하진 않았죠. 그래서 뉴 거버넌스론에서는요, 민성과 효율성하면 좀 맞다고 볼 여지는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참여, 신뢰, 투명성, 플러스 능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행정가치 대응성을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수단 최적화입니다. 어떤 이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 효율성, 목표 달성도 효과성이죠.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효율성이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뒤집혔죠. 자율적 책임성, 책임 이야기에서 환류 쪽에 나오는데요. 자, 객관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혹은 주관적 책임 나오는데 합법적 책임 하면은 전통적 금액, 윤리적 책임 하면 자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전문 직업적 책임이죠. 행정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 아니라 외적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조직 내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디모가면 사회적 능률인데 통책임설이죠.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을 제시했는데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능률. 그러면 자, 민주주의 관점에서 목적 달성 뭘까요? 인간의 존엄성에 출발하죠. 이걸 위해서 효율적으로 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책적 이원론의 지향, 정책적 이론론 이야기네요. 정책적 이론론의 전환과 때를 같이 해서 민성 이념이 대두됐다. 일단 세모를 놓읍시다. 효과성은 왜냐면 정책 이론론은 민주주의 맞죠. 근데 디모가지시 때문에 자, 민주성과 관련되어 이쪽에서는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 달성도 틀렸네. 점수일 때 이렇게 낸다 그랬죠. 그럼 맞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맞다고 나온다. 정책적 이원론, 민주성, 정책적 이원론, 효율성. 합법성은 법률적 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법치 행정. 지나치 강조하면 뭐가 문제될까요? 동조과잉 문제가 발생하죠. 목표 전환, 동조과잉 관련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만 민주성과 비교한다면 덜 상충되죠. 덜. 민주성은 국민관계뿐 아니라 정부 간의 내부의 의사결정 두 가지 측면 모두 포함하죠. 절차적 함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선택되는 정도, 이거는 쌓이면 내용적 함성이 되는 거죠. 자, 투명성은 정보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 그렇죠. 제도적 책임성은 법적 책임과 관련되겠네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아니죠. 제도는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틀렸고. 행정같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회직이네요. 과거. 짜증나죠? 자,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 파악하며 땡. 그쵸?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과정설 설명이죠. 롤스, 사회정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 평등한 기본적 자유. 이 원리, 차동조정 원리. 이 원리 내에서 충돌이 있을 때는 차동 원리가 기획운동 원리에 우선한다? 아니죠. 이게 우선하죠. 틀렸죠.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기업번, 디귿번 뒤바뀌었네요. 베를린 자유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봤죠. 정답은 1번. 맞는 거 하나도 없죠? 좀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자,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행정 가치는 알아두세요. 민주성과 효율성입니다. 수단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성과 효율성이죠.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투명성이란 것 일단 기본 문제로 알아두시고.
7급, 9급에서 이행직은 출제를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너무 쉽다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가끔 튀어나왔던 문제. 아직 안 보긴 했으니까.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자유, 평등, 민주성 아니라 그랬죠. 정답 만들 때 이 경우 보통 민주성으로 정답 만듭니다. 공의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정설은 충분한 이익을 가진 집단사의 상호 조정과 그렇죠? 실체설은 전체형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 효용 총효용 극대화로서 공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잠깐 남겨봅시다. 실체적으로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실체를 들어가죠.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 논리에 하면 과정설이죠. 잘 모르는 거 나와도 그러면 모른 척 하시고 틀린 게 나왔으니까 2번 맞겠네요. 그러면 실체설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 그랬었죠. 주의할 게 있다 그랬죠. 공리주를 뭐로 볼 거냐 문제예요. 일단 객관적으로 주어진 건 맞죠. 근데 합으로 보는 것도 맞죠. 어떤 면을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에게 합으로 본다라고 강조되면 과정설로 풀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실체설, 사역을 초월한 것? 그렇죠. 과정설, 사역강할 때 조정 타협하는 과정 산출된 거? 그렇죠. 자, 다원적 민주주의는 과정설이죠. 플라톤, 루소, 전통적 이런 것들 실체설로 들어가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이 되겠네요. 롤성 이론 옳지 않은 것은 원초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 가정하는 사회경론적 전통에서 출발했고요. 현장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 총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었었죠. 사회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 그렇죠. 맥시민 원칙을 설명했네요. 자유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 절충적 입장에서 입장보다는 이 입장에서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잘못 표시됐어요. 사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당한 불평등 개념 포함한다?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코텍은 그렇죠. 투입대 산출의 비로 표현되는 경제학 개념 아니죠. 총체 효용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누가 비용을 누가 편익을 누리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수평이죠. 신행제약 등장과 함께 강조됐다. 그렇죠. 리언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틀렸죠. 정답 2번 나오네요. 옳은 것은 실체설에서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역들의 총합? 자, 총합이 아니죠.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 내부관리 관계 있죠.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 대표는 수익적 형평과 일단 요건 틀렸어요. 자, 다른 문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익적 수평적 평등에 맞거든요. 근데 뒤바뀌어서 나왔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채권, 세대 부담 공평 원칙, 이 말은 뭐죠? 이익 받는 만큼 돈 내세요. 예외 없이. 따라서 맞아요. 근데 교수들이 한 70% 정도 행정 교수들이 틀렸다고 봐요. 짜증. 근데 얘가 확실히 틀렸죠. 잠깐만요. 다른 것은 다르게. 얘는 맞죠.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르게. 이거를 틀렸다고 보는 교수들이 많다 그랬죠.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 세금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죠. 가해성에는 삼심제,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맞는데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세모를 잡았었죠. 자, 다른 문제 봅시다. 최소 최대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 편익을 돌아가게 하는 것. 미니맥스가 아니죠. 맥시민 가야죠.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 이론은 자, 수평적 형평이 유용한 기준을 자, 욕구 이론은 어디 들어갈까요? 일단 이쿼티 비례적 평등에서 실적 이론과 욕구 이론이 있었고 절대적 평등에 뭐가 있었죠? 세임리스가 있었죠.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거든요. 자, 일단 잠깐 또 남겨놓고 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 이론은 수익적 형평관념을 바탕으로 요 두 개가 일단 또 남겨놓고 행정의 참여와 가치 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학에서는 주목한 바 있다. 맞죠? 맞죠? 일단 이거 확실히 틀렸어요. 그러면 둘은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수평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고 수직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다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자, 절대 평등은 재분배 같은 거 수용하겠죠. 그러면 자,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수직으로 가야 되고요. 그럼 틀려요. 자, 근데 여기서 욕구 이론 수평적 형평 수평적 형평 이 말은 절대적 평등 자, 재분배라니까 재분배로 일부 수용하니까 절대평등 수평이니까 이렇게 출제한 거고요.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자, 누가 승진하고 누가 그렇지 않고 수직적 평등이라고 그랬죠. 자, 상대적 평등이니까 수직으로 보는 건데 대표거래제가 수직인데 실적에는 수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트만 나올 때마다 저도 짜증 나는데 확실히 틀렸는데 얘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 뭐로 해야 될까요? 얘로 가야죠. 얘로 가야죠. 근데 얘들도 틀렸어요. 자, 그럼 앞에 가봅시다. 여기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거래는 수익적 형평성에 각각 관계가 깊다. 자, 일반적인 문제는 틀렸다고 보통 나온다고 해드렸었죠. 다음 문제 같은 것과 비슷한 건데요. 2008년 선관위 문제에서는 이 문장이 뒤에 거 빼고 이 문장 틀렸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 세모 쳐놨더니 여기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선 맞다고 나왔는데 2008년도 문제가 실적제도 얘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 문제 실적제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직으로 일단 정답이 나옵니다. 요 문제는 교수가 아니거든이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은 대표그램 수평적 형평을 확보하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원칙 상태의 합리적 인간은 최대 극소화 자, 맥스이민이니까 맥스이민 최소 극대화죠. 땡. 정부 환경 보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 발행으로 요거 나왔네.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잠깐 넘겨봅시다. 형평성 총체교육 개념을 강조한다. 땡. 그럼 얘가 맞다고 나와야 돼요. 자, 공채 발행은 일단 요 문제 무관하게 자, 지금 항만을 건설했는데 예산이 아니라 채권 발행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어요.
30년 후 세대도 혜택 누리니까 30년 후 세대도 비용 일부 부담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면 어떻게 될까요? 혜택 받은 만큼 돈 내세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고 아까 틀렸다고 했던 건데요. 교수들이 이거를 수직으로 풀 거냐 수평으로 풀 거냐, 일단 얘 말고는 정답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다고 봐야 된다, 기사는. 그래서 수직 수평 나왔을 때 여러분이 뻔히 맞고 틀리고, 대표거리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같은 것과 같게 다른 거 다른 게 이것도 맞춰야 돼요. 근데 실적제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세 번으로 놓고 다른 정답이 다른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질적 가치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단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